안녕하세요. 3학년 역사 담당 교사 이성욱입니다. EBS 강의는 열심히 들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시청한 EBS 강의 근대개혁운동의 전개 1에 대한 보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1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언급했던 대로 교재 또는 프린트와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보충 강의에 해당하는 교과서 부분은 20에서 22쪽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순서는 먼저 첫 번째 교과의 연계성을 다뤄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짚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화 세력의 분화를 알아볼 겁니다. 분화된 개화파의 특성은 어떤지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입니다. 갑신정변이 막을 내리고 조선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의 연계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2의 첫 단원인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의 두 번째 챕터 근대화를 향한 움직임 중 첫 소단원으로서 갑신정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 부분을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의 세 번째 챕터인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갑신정변의 전체적인 전개에 초점을 둔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갑신정변 전개 외에 갑신정변에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자료를 통해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 연계성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선 개화 세력의 분화를 알아보기 전에 이 개화 세력의 근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의 기원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실학 중 북화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북학파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개항 이후에는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박규수는 실학자로 잘 알려진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걸로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두 사람, 오경석과 유홍기는 각각 역관 의사 출신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근대화를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화파 등장 이전에 선구자들로 불립니다. 이들로부터 이제 이들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개화파가 되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겪어온 환경이 다른 만큼 사상도 다를 수밖에 없죠. 선구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 개화파는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청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조선의 근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를 두고 이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개화파들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도 달라요. 이들을 주요 인물과 모델 그리고 각 주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온건개화파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어요. 이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청나라의 양모운동입니다. 온건개화파들은 청과의 사대 관계를 인정하면서 양모운동의 목표였던 유교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급진개화파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관범 등이 있습니다. 온건개화파 인사들과 비교를 하면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급진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온건개화파의 주장과 비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싹 바꿔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화파가 분화가 되었는데요. 각 개화파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갑신정변의 전개를 알아볼게요. 이모군란이 종식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이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된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 진행이 너무 소극적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적극적인 근대화를 주장했던 급진개화파의 세력도 이모군란 이후에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근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게 됐어요. 급진개화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변을 계획하게 됩니다.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기로 한 날짜는 우정총국 개국일이었어요. 지금 지도를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우정총국이에요. 우정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체국입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들은 이날 참석했던 온건개화파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사전에 지원받은 일본군과 함께 창덕궁으로 가서 궁을 장악하고 창덕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 내외를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는 옆에 있는 경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상징이죠. 왕을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상황을 자기들의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갑신정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2일차가 되었습니다. 정변을 일으키고 궁을 장악한 급진개화파 인사들과 일본군이 이제 내각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내각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를 의미합니다. 일본군은 궁 밖을 지키고요.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정강 14조를 발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개혁정강 14개조의 일부 내용이고 교과서 21쪽에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개혁정강 14개조의 주요 내용은 먼저 2조를 통해서 문벌과 신분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채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3조와 12조를 통해서 토지세를 경감하고 재정의 일원화를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조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빠른 시일 내에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고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는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향하면서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14개조 개혁정강은 실천일을 세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이번 판의 부제가 3일천하입니다. 무슨 뜻일까? 갑신정변을 일으킨 지 3일 만에 급진개화파 정권이 무너지게 됐어요. 자, 갑신정변의 소식을 들은 이제 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군이 들어와서 창덕궁을 포위합니다. 창덕궁을 포위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원래 급진개화파와 협조하기로 했던 일본군도 이제는 급진개화파를 버리고 먼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도 결국에는 창덕궁을 탈출했고요.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 주요 인사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이제 이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등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대로 나와 있는 소멸청나라 말처럼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청나라와 기존에 이제 존재하던 온건개화파 인사들이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갑신정변은 어찌 보면 조선 내부의 정변에 불과한데요. 이 사건의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청군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진압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진 거죠. 이것은 청일전쟁 이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일본과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선정부 입장에서 일본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조선의 내란에 무단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정도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은 오히려 조선을 상대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의 신축을 요구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사실 일본이 조선의 정변에 이렇게까지 개입했던 것은 당시 일본의 지상 최대 목표였던 대륙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은 꼭 차지해야 할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신정변 실패하면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돼요. 이를 만회하려고 청과 맺은 조약이 무엇이냐?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우선 청일본군 양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둘 중에서 조선에 출병할 일이 생기면 꼭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2부에서 배울 동학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 조약입니다. 물론 조선은 청과 일본이 이런 약속을 한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2부에서 이어질 동학농민운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조선을 두고 여러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이 지금의 전라남도에 있는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하느냐? 러시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춥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는 왜 남하를 하느냐?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찾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러시아를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열강들이 강력하게 보장을 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와 조선의 개화파 인사였던 육일준이 이를 주장하게 됩니다. 한반도 중립화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 보니 열강들이 이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자, 1번 일대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 2부에서는 뭐를 다룰 것이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